지문요, 9페이지요. 104조 한번 봐보세요. 104조 보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왔죠? 보면 당사자의 궁박이죠. 그건 제가 여기서는 법률이 지금 뭐죠? 법조문에 해설해 놓은 거예요. 궁박이라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궁박을 포함하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그래서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그것은 3배에서 4배 차이를 얘기하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뭐는 안 된다? 경매는 안 된다. 왜요? 경매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증이라든가 기부행위, 무상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는 뭐죠? 무효죠.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에서 여러분요, 무효행위 추인 X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다가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보호 X. 제3자는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법조문을 이제 보고 여기서 이제 조문정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장 보면 746조 단서예요. 단서. 그러나 동그라미 그러나 그것을 단서라고 얘기해요. 단서.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해서 양 당사자가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요, 69번 한번 보셔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 좋은 말이죠. 자, 70번은요. 증여계약이죠. 증여계약 줄 것이고 거기다가 무상행위, 기부행위. 증여계약, 무상행위, 기부행위죠. 그래서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굿부라는 법령에는 불공정한 법령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없죠. 71번은요.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령이 될 수 없고 72번 경매도 불공정한 법령이가 성립할 수 없죠. 왜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러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경매를 뭐란다?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령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다. 73번은요. 경매 절차죠.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뭐란다? 저렴하다. 현저하게 저렴하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령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72번하고 73번 똑같죠? 경매는 불공정한 법령행위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74번은요.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궁박은 경제적 원인,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에도 궁박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75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돼요? 일부만 있으면 돼요? 일부만으로도 성립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76번은요. 불공정한 법률에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77번은요. 무경험이죠. 이런 무경험 뭐요? 거래 일반 동그라미 일반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지 특정 동그라미 특정 그 다음에 X요.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이 아니고 뭐다? 거래 일반이다. 거래 일반 이렇게. 자, 78번은요. 대리행위죠. 그러면 대리는 뭐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76번이라는 것을 보면 같이 해서 항상 많이 나오니까 지금 15회 추가, 17회, 18회, 25회. 그 다음에 76번 같은 거 보면 15회 추가, 17회. 계속 나오는 거죠. 같이. 알겠죠? 그 다음에 79번은요.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이뤘다. 거기 줄 거 봐.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이뤘다. 그것을 주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래. 객관적 요건.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뭐라고 나왔죠? 궁박이라고 되어 있나요? 궁박을 뭐라 한다? 주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그걸 바로 뭐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이죠. 궁박, 경솔, 무경험이 주관적 요건이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의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80번은요.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무효면 무슨 무효죠? 절대적 무효.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자, 81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피해자. 피해자는 이행한 것에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옆줄 긋고 폭리자는 반환 청구 X. 폭리자는요.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되지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안 돼. 그 다음에 82번은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때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과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뭐라고 그랬죠? 인식하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즉은 뭐라고 했죠? 이퀄이라고 그랬죠? 폭리행위의 악의,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성립하고, 봐봐,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폭리행위에 뭐가 있어야 돼? 악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83번은요.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을 말이죠. 바로 그 위에서 문제는 알면서,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알면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인식만으로, 그럼 그것을 알기만 하면 이 말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다음 8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나왔죠? 부재소 합의.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무효. 8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는 될 수 있다? 86번. 무효행위 전환은 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돼? 추인은 안 된다. 제3자는 선이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2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죠? 법률행위 해석 106줄 한번 봐봐.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없는 동그라미 없는 규정은 뭐라고 그랬죠?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죠. 관계 있는 규정, 있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관계 없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죠. 관계 있는 그러면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 다른 관습을 뭐라 한다? 사실인 관습을 얘기해.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냐면 그럼 뭐에 간다? 관습에 간다? 사실의 관습에 간다. 그런데 만약에 밑에 써놨죠? 의사가 명확하면 그 의사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행 관습, 임의규정 순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해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죠? 법률행위 해석의 순서는 뭐가 있다? 목, 사, 임, 신이라고 그랬죠? 목사, 임, 신인데 이 목적이 바로 뭐냐면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뭐로 간다? 사실행 관습, 임의규정으로 간다. 신의성시 원칙으로 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있다. 무슨 규정? 강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없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연적 해석 87번을 보세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죠? 그럼 이것은 무슨 주의죠? 의사주의죠.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심의 효과 의사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이것이 원문이 뭐냐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라는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거 바꾼 거란 말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사를 알았다? 그러면 의사주의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 그런데 만약에 진정한 의사를 모른다? 그러면 뭐로 간다? 표시행위로 간다. 표시행위. 이렇게 얘기했죠? 88번. 자연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은 무슨 주의라고 그랬죠? 의사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표의자의 뭘 가지고? 진위를 뭐란다?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적에서의 대표적인 게 뭐다? 재담법인 설립행위라고 써봐. 재담법인 설립행위는 뭐예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재담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89번은요. 계약 당사자의 확정. 계약 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표시를 해석하죠.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 아까 봤었는데 뭐죠? 이런 봐봐. 요약할 때 봤죠? 뭐라고 했죠? 당사자 확정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그럼 뭐하러 간다? 그 일치한 의사대로 간다.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확정을 한다 이렇게 됐죠. 이것을 뭐란다? 의사표시를 해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말이 무슨 말이죠? 법률행위를 뭐한다? 해석한다. 왜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이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의 뭐죠?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을 뭐라 한다? 당사자 확정은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뭐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다. 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90번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90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와 명의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 줄고 의사가 일치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이 말이죠. 의사가 일치,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일치할 때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확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1번은요. 91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이거 뭐냐? 본인이에요. 본인하고 여기 병이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그 다음에 뭐냐? 여기 을이죠. 을이 누구냐?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이렇게요. 이렇게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본인하고 상대방이요. 본인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은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당신하고 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본인하고 상대방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이렇게 의사의 일치를 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의 의사는 일치를 했죠. 본인과 상대방이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그러니까 아무리 대리인이 끼어들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본인과 상대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뭐냐? 91번이죠. 갑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병이 누구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뭐가 일치한다? 의사가 일치했다면 을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갑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알겠죠? 갑과 병이 거기 주고 갑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본인과 상대방이 이 말이죠. 아시겠죠? 다음 92번은요. 계약서에는 A 토지로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런데 갑과 을 모두 B 토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도, B 토지 동그라미하고 매매할 의도로 체결했죠. 체결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의사일치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일치가 돼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의도로 체결됐단 말은 의사일치라는 말이죠. 의사일치니까 무슨 토지에 대해서? B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뭘한다? 성립한다. 93번은요.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해서 뭐가 있다?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뭘 했다? 잘못 표시했다. 잘못 표시. 오표시 무효원칙이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안 된다. 오표시 무효원칙은 착오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자, 규범적 해석을 보세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규범적 해석은 뭐다? 무슨지? 표시주의. 표시주의 옆줄을 긋고 누구의 입장이다?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플러스 객관적으로 해석하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규범적은 표시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죠. 객관적. 그래서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위가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진위가 아니라 표시 행위에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표시행위에 뭘 한다?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5번.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생각 줄고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생각,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지인이죠. 지인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의사주의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바에 의할 것이 아니라 거래계약에서 통일되는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객관적.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이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자, 96번은요. 법률 행위의 무슨 해석은? 규범적 해석은 이렇게. 규범적.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한다. 그러면 안 되죠.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한다. 그다음에 97번은요.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 줄고 불일치 그러면 원칙은 무슨 주의? 원칙적으로 표시주의.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그래서 원칙은 표시주의 이렇게. 표시주의죠. 그러니까 표시주의니까요. 불일치한다. 그럼 누구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할 것인가를 판단하면 되죠. 그 다음에 98번은요. 여기 나왔죠. 모든 권리금은 인정이다.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알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을 뭐하지 않겠다? 방해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임차권을 승계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가건물임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딱 나오면서 권리금 뭐죠? 여기 임차권을 승계한 자는 뭐라고 한다? 신규 임차인이라고 해요. 신규 임차인.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권리금, 이 문제가 났을 때 15회 때는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법에 없었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권리금이라는 규정이 작년, 재작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규 임차인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알겠죠? 자, 99번. 갑이 자기 소유 고화한 점을 을에게요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죠. 960만 원 줄 것이고 의사죠. 의사로 청약했는데 청약서는 뭐죠? 청약서는 표시죠. 표시는 960만 원 690으로 기재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됐는데 중요한 것은 줄고요. 지인이를 알 수 있는 해석 자료가 없다. 지인이를 알 수 있는 해석 자료가 없다. 그럼 지인이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인이를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로 간다? 의사를 모른다. 뭐로 가라? 표시로 간다. 그래서 69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은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이다. 또 써봐. 거기가 960만 원의 계약 성립 써봐. 960만 원의 계약 성립 이퀄 자연적 해석이죠. 알겠죠? 960으로 만약에 계약을 성립한 것을 본다. 그럼 960이 의사잖아요. 의사를 뭐라 한다? 자연적이라고 하죠.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라고 되어 있나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되어 있어요. 100번. 당사자가 거래 관행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죠. 다른 의사를 표시한다. 그럼 뭐에 의한다? 그 의사에 따른다. 그 다음에 101번은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사항이나 관습이 경험칙을 줄고 경험법칙이죠. 경험법칙은 이퀄 법이죠. 경험법칙이라고 쓰고 이퀄 법이고 옆줄 긋고 법관이 조사해.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왜요? 모든 법은 누가 한다? 법원이 알죠? 이것은 예를 들면 아마 12회 시험에 나왔죠? 지금은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힘든데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사실인 관습하고 사실인 관습 있죠?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하고 관습법하고는 약간 달라요. 관습법 뭐 말이 좀 잘못됐네. 이 앞에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관습법은 뭐냐면 일정한 관행이 존재해야 돼. 일정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먼저 반복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냐? 법적 확신.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 정당성과 뭐가 있어야 돼? 합리성을 갖춰야 돼. 합리성. 그 다음에 이것은 간섭법은 법이죠. 법이니까 어떻게 한다?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 법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관습을 법관이 모르는 경우가 있죠. 법관이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한다?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원칙이란 말이에요. 원칙은 법관 직권조사. 보면 우리가 일정 관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종중 있죠. 종중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보면, 여러분 지금도 보면 너는 성이 뭐냐, 번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죠. 이런 것들이요, 법적 항식, 그 사회 구성원들이 종중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 근데 법에는 종중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종중원의 자격을 누구로만 뒀냐? 성년 남자로만 뒀단 말이죠. 그런데 여주죠, 여주 여기에서 토지가 매입이 종중 땅이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요. 남자들이 10억 정도씩 남자들만 다 나눠 가졌어, 돈을. 어린아이한테도 3억을 줬어, 어린아이. 이제 갓난아이. 그런데 딸이 있는 사람은 한 푼도 안 준 거야, 딸. 왜요? 종중원이 그때는 누구였으니까? 남자만 종중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그 딸부잣집에 있는 여자들이 자기네들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우리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달라. 그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준 거예요. 알죠? 그래서 지금은 뭐라 했냐?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뭐냐? 관습법에 의해서 종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종중원도 있다. 종중이 있어야 종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현대사회에서 남자만 종중원이 된다는 것은 없다. 이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위배된다. 그래서 종중원의 자격으로 여자도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은 성년, 남녀는 자연적으로 무조건 종중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중이라는 것은 판례 뭐냐? 자연 발생적 종족 집단이다. 이렇게 자연 발생적.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를 인정하냐? 말은 하지 않아도 어떤 종족의 혈통을요,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관습법을 뭐라 한다? 불문법이라는 것은 문자는 없지만 법으로 본다. 우리 민법을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관습은 뭐냐? 사실은 아직 법은 아니야, 법은. 그러니까 일정한 관행은 존재하지만 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을 필요도 없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풍습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은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지. 당사자가 입증. 이것이 원칙이죠. 당사자 입증. 이거 원칙이죠. 왜요? 그냥 이것은 풍습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경험칙이다. 이런 경험칙이라는 것은 경험 법칙이다, 이 말이죠. 경험 법칙이면 이건 법하고 똑같아. 이때는요,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에요. 법관이. 알죠?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은 법원이 알죠. 그래서 법원이 조사하지만 만약에 법관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습을. 그러면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돼. 그런데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풍습일 뿐이니까 법관이 할 수가 없죠. 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가 한다?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경험칙이야. 누구나 또 경험칙이 뭐죠?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르죠?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 원칙적으로 물은 위에서 밑으로 오르죠. 그걸 경험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법에다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법칙으로서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택거래사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일단 이렇게 말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 있죠. 인정되는 게 뭐가 있죠? 그것이 바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지상권. 이것은 인정이 되고, 인정되지 않는 건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그게 바로 원청권이죠. 원청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도 통행권이 있고,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이 있죠.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요. 이것은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아요. 이것은 관습법에서 인정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 할 때 여기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런 요건 같은 것을 우리한테 묻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관습법은 뭐다? 법이니까 당사자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사실은 관습은 원래 사실이니까 당사자가 증명한다. 그런데 경험칙이 들어간 것은 경험 법칙이다. 경험 법칙이라는 것은 법이다. 법이니까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조사한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것만 하면 되죠. 알죠?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이렇게. 특히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런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1번은요. 법률의 해석의 기준에서 사실행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그런데 그 관습이 경험칙이다. 다른 말로 경험 법칙이다. 법이다 이 말이죠. 법이다. 그러면 누가 입증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그다음 102번 법률의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 이유라고 그랬죠. 여기 봐. 우리가 이제 법원을 할 때,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지방법원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지방 1심 법원이죠. 지방법원, 2심 법원이 뭐죠?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 3심이 뭐죠? 제일 위가 대법원이죠. 대법원 이렇게요. 그런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사실심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실심, 대법원을 상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뭐란다? 법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에서는 사실만 따져요. 그다음에 대법원은 원칙적으로요. 법률의 적용을 판사들이 할 때 법률의 적용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다음에 재판할 때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를 관가했느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대법원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누군가를 살인을 했다. 갑이 을을 살인했다는 소송이 들어왔어. 그러면 정말로 갑이 을을 살인했는가 안 했는가만 따지는 거예요. 그걸 사실을 판단이라고 그래. 죽였냐 죽이지 않았냐. 만약에 1심 법원하고 고등법원에서 잘못해가지고 검사가 너무나 논리를 정의하게 하다 보니까 판사가 속아가지고 사람들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이러면요. 어디 무슨 뭐 슈퍼마켓 상거래 사건 있잖아요. 얼마 전에 TV에 막 문제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살인했어 안 했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나왔잖아요. 무장강도 사건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심 2심에서 결정이 딱 되죠. 그러면 그냥 살인으로 봐버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죽였느냐 않았느냐 그게 바로 사실이죠. 그런데 법을 적용할 때 보통 살인죄의 경우는 250조 제1항 250조 1항이 보통 살인죄거든요. 250조 제2항이 전속 살인죄거든요. 그러면 법을 적용할 때 친구가 친구를 죽이면 보통 살인죄죠. 그럼 어떻게 하냐?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해서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을 적용할 때 250조 제2항에 의해서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250조 제2항은 뭐다? 그것은 전속살인, 전속을 살해했을 때. 그러니까 법의 적용을 잘못했을 때 대법원에서 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뭐라 한다? 법률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상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을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자연책에서 교원책에서 해석하죠. 그 해석을 사실의 문제를 볼 것인가 법률의 문제를 볼 것인가 이 말이죠. 만약에 법률의 문제를 보면 뭐를 한다? 상고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사실의 문제를 보면 상고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했다? 법률 문제다. 해석이 법률 문제다. 그럼 뭐가 된다? 상고 이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 법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상고 이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03번은요.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을 명의로 낙찰, 갑이 제공한 자금, 을 명의로 낙찰.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명의 신탁. 이런 경우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는 갑이 아니라 누구다? 을이다. 을. 아무리 갑이 돈을 줬어도 낙찰받은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를 달한다? 그다 써. 옆줄 놓고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알겠죠? 부당이득 반환.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옆줄 긋고 유치권 X. 그 말이 중요하죠. 유치권. 여러분 계약 명시상에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돼.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럼 104조로 봐봐. 104번. 갑이 배우자 을을 데려서 이런 봐봐. 이러면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하죠.
이런 금융실명제의 뜻이 뭐예요?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는 뭐죠? 실명 확인을 거친 사람이 그 다음에 예금에 대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갑이 누구냐? 갑이 남편이에요. 이 남편의 비자금을요 을이 아내예요. 아내의 실명 확인을 거쳐가지고 아내 이름으로 예금을 했어요. 예금은요 아내 이름으로. 나중에 둘이요 이혼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랬을 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 내 돈 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은행에서 돈을 갑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게 누구 것이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요 판례가 뭐라겠냐, 우리가 실명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명 확인을 거친 사람이 권리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비록 자기 돈이지만 아내의 실명 확인을 거쳐서 아내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아내의 통장에다가 예금을 했죠. 그러면 이 예금주는 누구다? 을이다 이 말. 을이다. 을. 알겠죠? 실명 확인을 거친 자의 소유이다. 알겠죠? 갑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보셔요.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은행과 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을 명의의 예금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됐죠? 을 명의의 예금 계약. 금융기관이 자금 출연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뭐죠? 남편 것이 알고 있었다? 그러든지 말든지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는 것이다? 누가 되겠다? 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고 있었더라도 누가 된다?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실명 확인을 거친 사람이 예금주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요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까지 100개 정도면 약간 2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런 보시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잠깐 봐. 여러분 아마 누가요 무슨 여자 변호사가 TV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냐, 중개수수료 이게 뭐 문제가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자꾸 뭐죠 메일 같은 거 보내고 동영상 메일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맞냐 틀리냐 물어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있었을 때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냐? 여러분요 중개사법 있죠. 공인중개사법 제31조에 보면 여러분 중개수수료는 누가 낸다고 되어 있죠? 거래 당사자, 중개을이라는 당사자. 이러면 봐봐. 갑이 건물이 있고 여기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있고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간에 나가죠. 중간에 나가든지 말든지 원래 중개업자는 누구한테 수수료를 받아야 돼요? 임대인하고 누구한테요? 새로운 신규 임차인한테. 이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는 당연히 임차인이 책임을 지지 않죠. 이러면 중개에서 중개의뢰인한테 돈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한테. 중개의뢰인이 누구예요? 비록 우리는 보통 임차인이 보통 방을 내놓죠. 방을 내놔도 중개의뢰인은 누구예요? 집주인이지. 중개의뢰인이 누구예요? 계약 당사자 중개의뢰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개업자가 이렇게 했을 때 중개업자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냐? 임차인한테는 돈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나갈 사람, 이 사람한테.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요 우리가 보면 생활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거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센터. 이 생활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면서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법은 여기에 다 있어. 여기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자료가 다 들어. 자료가 뭐 여러분 거기서요 압류건다, 가압류건다, 뭐 건물을 건축한다, 농지 전용한다, 공법에도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실무적으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 실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해. 그래서 매년 2월 달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 실무를 하다가 뭐가 막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생활법령 정보센터 딱 들어가면 웹이 다 있어. 다 깔면 돼. 그래서 거기 보면 내용이 자료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 뭐 개명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는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예금할 때 어떻게 하고, 별의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에서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료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여기요, 여러분 중개업자 있죠. 중개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임대인 있죠. 임대인 있고, 여기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 있으면 기존의 임차인이 있고 신규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니까 중개업자는 누구한테 수수료를 받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때 뭐라고 되냐? 임대인한테 받아야지
임차인한테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법에 나와 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여자가 뭐라고 했나 봐. 그런데 보니까 이제 또 뭐가 되느냐. 이런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야죠. 임차인은 수수료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자, 만료 전이다, 만료 전이다. 그럼 누가 수수료를 낸다? 임대인이 낸다, 임차인이 낸다. 봐봐. 이걸 나눠야 돼. 법적으로. 중개업자가,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에 지금 임차인이 나가려고 그래. 그럼 방을 냈겠죠. 그러면 중개업자는 이제 여기 임대라고 여기 신규가 있겠죠. 신규를 따지 말고. 그러면 중개업자는 누구한테 수수료를 받아야 돼? 노노노노노. 아니, 법적으로 임대인한테 받아야죠. 31조에 보면, 중개사법에 보면, 임대인한테 받다고 돼 있죠. 임대인이 계약의 당사자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지. 임차인이, 이 사람은 뭐냐, 이 신규 말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 이 사람이 중간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방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업자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계약을 할 때. 당연히 임대인한테 받아야죠. 계약을 임대인하고 신규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 계약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방을 내놨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그러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그건 법적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누가 그러면 중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 누구죠?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중개업자는 임대인한테 받아야 돼. 형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부담하죠? 그러면 상식 아니에요, 그거? 기간이 아직 1년 남았어. 2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나간대. 그러면 임대인이, 그럼 나가세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세요? 나가세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1년 만에 나가면 임대인이 뭐라고 그래? 나 안 되는데? 난 안 되니까 당신 1년 동안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월세면 600만 원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중개 수수료 부담할 테니까 방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임차인이 방을 내놓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한테 주면 임대인이 그것을 누구한테 줘? 중개업자한테 주죠. 그러니까 받기는 누구한테 받아? 임대인한테 받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누구다? 임차인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러면 법정 갱신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 법정 갱신됐죠. 갱신돼가지고 기간이 끝나서 2년이 다시 갱신됐어. 그런데 중간에 이 사람이 나가려고 그래. 그럼 수수료를 누가 내? 이거 수수료 누가 내야 돼? 여러분, 이것은 달라. 만약에 주택 임대차의 경우는 갱신이 되면 나간다고 하면 몇 개월 있다 끝나는 거죠? 3개월. 그러면 지금 1월 1일 날 내가 나간다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언제요? 3월 31일 날 끝나는 거죠, 기간이. 그러면 3월 31일까지 이 사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니까 이 중간에 자기가 오늘 나간다고 해놓고 한 달 안에 나가야 돼.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 하겠어? 2달 더 살다가 나가라가죠. 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한다? 임차인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그러면 수수료 낼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그 수수료를 주면 임대인이 누구한테 줘? 중개업자한테 준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되죠? 그런데 이걸 얘기한 건데 여자 변호사가 계약 갱신을 해도 임대인이 내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임대인이 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는데 그걸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그 패널들 있잖아요. 그 탤런트들인가 애들 있잖아요. 이 돌들이 또 막 개그 보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냈는데 어떻게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 그런데 이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을 해석을 하려면 똑바로 알고 해석을 해야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누가 되느냐? 중개를 의뢰한 사람, 계약의 당사자, 누구다? 임대인이 내는 거죠. 그런데 기간이 끝나고 나가면 당연히 임대인이 내겠죠. 그런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면은 임대인이 나머지 기간 채워서 날아가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뭐라고 한다? 내가 수수료 낼게요 그러겠죠.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받아서 임대인이 주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낸다? 그래서 거기에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임대인과 합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써놨어.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인과 합의하십시오. 근데 밑에다 뭐라 썼냐? 실질적으로 중개 수수료 부담한 사람은 임대인이지만 어쩌고 만약에 중간에 나간다 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채우고 나가라고 할 거니까 그러면 계약을 채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손해가 되니까 임대인하고 잘 협의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 법정 갱신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칙적으로 임대인이죠. 그런데
법정으로 임대인이라니까. 그래, 이 여자는 그냥 그것만 쳐다본다. 임대인만. 밑에 보면 또 뭐라고 써있어.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나간다고 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전세권은 몇 개월? 6개월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가려면 임대인과 잘 합의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 합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개수수료 내고 나가라 이 말 아니에요, 너가.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거 31조에 보면 중개사법 31조 수수료를 부담한 사람은 당연히 중개 당사자인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이 내죠. 형식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낸다? 임차인이 내지 누가 내. 기간이 끝나고 나가기 전까지는. 중간에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집주인이면 여러분요 알았으니까 나가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그러면 나는 안 되는데 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수수료를 그러면 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수수료를 내가 낼게요 그러죠. 그럼 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법을 해석을 희한하게 해가지고 무조건 임대인이다 해가지고 막 그 패널들이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 동영상을 보니까 박수 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내가 손해봤네. 개뿔 손해는 무슨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참 답답해가지고 뭐 여자가 뭐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데 열심히 이혼이나 하지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한테요 나중에 학생 뭐 다른 사람들 옆에서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임대인이 다 낸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기 보시고 일단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